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 경제계의 가장 핫한 소식은 내년도 과연 금리 인하가 상반기냐 후반기냐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상반기도 3월이냐 6월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지 않고 또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던가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만 바쁘다. 네. 맞아요. 맞아요.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우리 이제 연준. 네. 연준은 지금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런 경제학자들이나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금리가 있고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결정하는 금리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금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매일 은행 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금리, 이제 패드 펀드라 그러는데요. 이 패드 펀드는 당일치 이자율이에요. 당일치. 하루 빌려주고 하루 쓰는데 이자율인데 그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연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채권을 많이 사겠다. 예를 들면 10년짜리 채권을 많이 사겠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채권과 수익률은 항상 반대로 간다 그랬죠. 네.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래서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연준은 이제 그 당일치 은행 간에 거래되는 금리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입장은 어제 그 옐런 의장이 멕시코에서 발언하신 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옐런 장관이 보니까 현재 시장의 기대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0%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2024년 말까지 1%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옐런 의장이 얘기를 하셨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게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의 언급을 안 했죠. 안 하고, 대신 이제 이러한 시장의 기대치는 연준에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예측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긴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시장이 막 너무나도 금리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얼어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옐런 의장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옐런 의장은 장관이에요.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의 재무장관과는 좀 발언의 이 중요성이 더 높죠. 연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 상당히 그 의미가 높은데 이제 옐런 의장이 얘기하신 내용은 이러한 시장의 기대치를 포함해서 수많은 자료와 경제 현상을 보고 연준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인 거고 연준에서 결정하는 것은 연준의 결정인데 이게 시장이 기대한다고 연준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러한 기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그런 식의 간접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경제학자나 월가는 이 연준과는 달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가 사실 연준보다는 비중이 낮아요. 한마디로 경제학자들은 본인들이 예측한 게 틀렸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네. 그다음에 월가는 본인들이 예측한 것에 의해서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은 본인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결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투자 방향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수익이 얼마가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네.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나게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그렇겠죠. 네. 네, 한국에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웠던 공매도 금지 이런 것에 나왔던 공매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나빠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가 아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연준은 그에 비해서 미국 경제 전체의 책임을 지는 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월가, 그 다음에 경제학자, 그 다음에 연준은 각자가 보는 시각과 또 책임을 지는 기구가 다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이 꼭 같이 안 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날마다 경제 관련 뉴스를 챙겨 보시고 또 챙겨 들으시고 하실 텐데 주로 어떤 자료를 많이 챙겨 보십니까? 좀 따라. 저희들이 보는 네. 것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요. 네. 저희들 이 거래하는 그러한 이 채권 투자 쪽에 그런 전문 보고서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일반인들은 접하지를 못해요. 저희하고 연결된다는데 이제 그쪽을 맨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문지나 경제 전문 소식지들이 있죠.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쪽을 네. 보는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도 또 경제와 투자에 관계되는 뉴스를 이제 골라서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것은 이 지표,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고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위 이제 미디어 쪽에서 많이 나오는 좀 이렇게 쇼킹한 얘기들,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는 어떨 때는 좀 관심을 끌기 위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는 그러한 매체들도 꽤 있어요. 꽤 있겠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번을 유심히 그분들의 글이나 방송을 들어보는데 그럴 때 상당히 깊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네. 만약에 이제 몇 번을 봤더니 그야말로 관심 끌기용의 충격적인 발언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안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런 매체들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것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관심 끌기용도 실리긴 하나 보네요. 물론 미디어도 어디가 주 소득 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설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디어가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과 보도하는 중립성의 보도의 입장이 두 개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디어의 기업적인 측면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유명한 대기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의 사명을 조금 컴프로마이즈하는 경우에 거기에 안 따라간 기자들이 바로 대기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제지도 행간을 가려서 봐야 되네요. 경제가 왜곡이
굉장히 많은데 왜 경제에 대해서는 왜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냐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좀 알 것 같잖아요. 네, 얘기 네. 들어보면. 네. 근데 이 경제 부분은 알려 그러면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러한 그 바이어스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 쪽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한 좀 이 관심 끌기용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만에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던데 거기 어그리하십니까? 어그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좀 한 번인가 두 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팬데믹의 이 돌풍이 지나고 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의 위험이 제일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잘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냐면 팬데믹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경제에 왜곡된 그 정책, 어쩔 수 없었죠. 경제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한 후유증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월시전의 물가가 하락하리라고 보는 부분은 이런 거죠. 지금 특수 소비가 늘었다가 소비가 지금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생산 공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묶였던 그러한 생산 쪽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소비는 저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에서는 당연히 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하락이 오게 되면은 경제 쪽에서는 사실 더 골치 아파요.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물가 하락이 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소비를 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물건이 떨어질 것 같은데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위험이다. 이제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